우방, 혈맹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전혀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끈끈한 유착관계 없어요. 푸틴이 등장한 배경과 지금 중국의 체제는 사실 되게 많이 다른데도 근데 결과적으로 독재니까 니들은 다 똑같은 독재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이 바라보는 러시아와 러시아가 바라보는 중국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공존하는 과정에서의 균열점 분명히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외교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나만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외교를 잘 한다라는 것은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뒤를 이어서 집권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풍성한 나라를 만드는 게 돼야지 이걸 이용해서 상대를 날려버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유일한 체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오늘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현존하는 북한의 심각한 맹점이 될 거고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북한이 희한한 판단을 해요. 여기서 드디어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현재 사는 심용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좀 가입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되게 불편하게 여긴다고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세 나라는 원래 우방이 아닌가요? 우방, 혈맹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전혀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네. 냉정히 말했었을 때 옛날로 말하면 중국과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죠. 이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아주 끈끈한 유착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러시아랑 중국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오히려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 혹은 또 한중관계의 돌파구에 또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소분쟁으로 가겠습니다. 1960년대 때 중소분쟁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타임머신 출발. 자, 우선 중국은 독자적으로 공산국가가 된 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레닌이 이론을 만들고 혁명당을 조직해서 막 싸워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탈린의 영도하에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련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독인, 서독인,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옛날의 과거 동국권 국가들의 소련 군대가 다 주둔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은 마오쩌둥의 영도하에 중국 공산당이 독자적으로 공산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념적으로는 동일한 나라지만 형성 발전 자체가 달라요. 더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가 엄청 강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보통 중화주의라고 부르는데 자민족 중심주의인 거죠 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러시아랑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라는 동질성 혹은 최근에 와선 같은 독재국가의 어떤 정체성이 강한 나라로 쉽게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 굉장히 다른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북한을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더군다나 북한도 민족주의 엄청 강해요. 김일성 자서전 읽어보면 개인의 내피셜이지만 김일성의 본인이 생각한 라이벌이 안창호랑 김구예요. 안창호랑 김구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애매한 게 소련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지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중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는 소련의 영향력,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는 동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소련은 갈등이 없었어요, 전혀? 중소분쟁이라고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다들 맨날 어디선가 들어봐. 맨날 어디선가 들어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열심히 설명하면 그 다음 편에 더 어려운 거 물어보고. 그냥 중국과 소련의 분쟁?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나. 중소분쟁이 말이 중소분쟁이죠? 중소분쟁이 보통 이제 60년대 초중반에 크게 진행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소분쟁은 어느 정도였냐면 국경선에서 군대가 충돌까지 했었어요.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 때 베트남전 한창 진행 중인데 중국군하고 소련군이 붙었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어요. 왜 그러냐? 후르쇼프가 결정타예요. 53년 한국전쟁 막바지 때 스탈린이 죽어요. 그리고 후르쇼프가 권력을 잡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스탈린 편 하면서 후르쇼프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아요. 야, 이제 우리가 컨텐츠가 몇백 개가 되니까 뭐 유니버스야. 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독자만 있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죽으면서 후르쇼프가 등장을 했는데 후르쇼프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의 시대 때 있었던 소련의 지도자들 중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스탈린 한 명밖에 없었거든. 후르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팔꿈치 사이에 피가 흐르고 있다. 수많은 수청을 보면서 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권력을 잡으니까 후르쇼프가 다른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자본주의 진영과의 평화 공존,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 두 가지를 발표해요. 이게 중국에서 난리가 나요. 왜냐면 아니 이제 중국은 간신히 지금 국민당과 싸워서 이기고 한국전쟁 때 좀 미국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한국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소련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겠다? 평화노선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한다? 이 당시 마오쩌둥 중심으로 해서 대약진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어찌됐건 마오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한다는 건 마오의 리더십을 흔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 중국이 대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 때 사실은 8월 종파 사건이라 해서 김일성도 좀 다른 경쟁자들을 밀어내면서 본인의 권력을 좀 강화시켜가고 있었던 때인데 두 나라가 좀씩 사이가 안 좋아지네?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이 12월 5일 그리고 6일 56년 그 당시 열렸었던 이제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원회의에서 정치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비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소련과 중국을 다 비판한 거예요. 애둘러서 이렇게 양쪽을 비판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인의 권력을 좀 강화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기 때 중국군의 철수를 유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1958년까지 무려 25만여 명의 이 중국군이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중국의 북한군이 한 30만 명 있다는 거는 영향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밀어내는 게 북한에서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일단 딱 상황을 봤었을 때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인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원해서 노동력을 증산시켜서 생산력을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이게 중국에선 대약진 운동,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인 거죠. 근데 이런 운동을 추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국과 북한이 좀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경계하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1958년 초에 제2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합니다. 대만 해협에 미군 함대가 와 있잖아요. 그리고 대만 해협 바로 맞은편은 중국이 있고 뒤에 이제 소련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타이완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세워서 중국과 소련을 타격권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걸 막는다고 소련이 중국에다 미사일 기지를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련 입장에선 같은 이념을 가진 국가잖아요. 같은 공산주의 형제 국가니까 소련 군이나 소련 미사일이 중국에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게 지금 소련의 입장인 거예요. 국제주의적 관점인 거죠. 이거에 완전히 중국이 발끈해요. 국제주의가 강한 소련과 민족주의가 강한 중국이 이제 충돌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중소합동 잠수함 소함대 건설 과정. 그러니까 중국을 무장시켜서 미국의 동아시아 공략을 막겠다는 전략 속에서 이런 어떤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소련이 해군 장비를 막 구입하라고 막 압력을 넣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국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사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평화 공존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높이고 대신에 소련은 어떤 이런 좀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국가가 되면서 우리 중국을 따돌리려고 한다. 그럼 이게 겉으로는 똑같은 공산주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똑같은 제국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편 이제 소련이 열받을 일을 합니다. 8월 23일 날 중국에서 결정을 내려요. 대만 해협에다가 막 포탄을 쏜 거예요. 이거를 소련에 사전 통보를 안 해요.
소련이 또 이번에는 완전히 격분하죠. 왜냐? 지금 우리랑 대화도 안 하고 대포를 쏴버리면 그러면 타이완 해협에 지금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후르쇼프가 추진했었던 평화주의 노선이 이게 위선이라고 되게 되면서 미국 측에서 아주 불신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중국의 독단적 결정이 이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네가 왜 신경 써?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완전 열받아서 59년 8월 20일 소련 공산당이 중국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후르쇼프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무리한 마오쩌둥의 정책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정말 중국의 지도자로서 유명했었던 펑더화이가 비판을 해요. 근데 펑더화이가 비판했는데 펑더화이가 그래서 숙청을 당해요. 근데 이거를 후르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펑더화이 좀 이렇게 복권해 달라. 그 소련이 중국에 압력을 넣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뭐냐? 그 후르쇼프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대만 해협 위기를 모험주의적 과오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59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59년 말 12월 1일 날 후르쇼프가 야 스탈린 개인 숭배 잘못됐는데 니들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하고 있잖아 하면서 동급으로 쳐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르쇼프가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를 막 비판하니까 다시 그 다음에 4월 20일 날은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측에서 레닌주의 만세라는 글을 쓰면서 후르쇼프의 평화 공존 정책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서로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또 이제 다시 또 그 몇 달 있다가 소련의 프라우다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기관지에서 레닌이 쓴 공산주의에서의 좌익 소화병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또 교조주의로 몰아붙이면서 사이가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 때 굉장히 컸던 사건이고요. 같은 공산주의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즉 소련, 러시아는 또 다른 미국이다. 이 인식이 이때 이미 생겨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푸틴이 등장한 배경과 지금 중국의 체제는 사실 되게 많이 다른데도 근데 결과적으로 독재니까 니들은 다 똑같은 독재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중국이 바라보는 러시아와 러시아가 바라보는 중국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공존하는 과정에서의 균열점 분명히 있다. 뭐가 좀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사나 심용안의 매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한테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두 나라 사이에서 그 균형 유지가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약소국은 중립 외교를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북한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중립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좀 중국 편 쪽에 조금 가까웠죠. 근데 문제 뭐냐? 그 당시 중국 가난했어요. 이제 소련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훨씬 많았죠. 특히 이제 소련에 대한 부채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빚을 갚아줄게. 대신에 너는 누구 편일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북한은 10만 톤의 밀, 1만 톤의 원면, 200만 톤의 원유, 정유공장 건설 등에 관한 원조를 또 요청을 해요. 60년대 초에 중소 분쟁이 복교가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후르쇼프가 오케이 적극적인 지원해줄게 딱 얘기한 거예요. 후르쇼프가 김일성한테 중국 동지들과 소련 지도부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중국 동지들의 접근 방법은 종파 정치에 닮아있다. 패거리 정치에 닮아있다. 비판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수차례에 걸쳐서 소련 공산당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관계가 또 안정되지 못한 게 참 문제예요. 5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이 그땐 경제적으로 꽤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50년대 후반이면 이스만 정권 막바지의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 되고 있고 남한은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통일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황당한 거죠. 지금 우리가 평화공존 얘기하는데 네가 또 전쟁을 얘기해? 골칫거리처럼 되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소련과 또 갈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야, 여기서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외교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사건인데요. 북한이 소련, 중국 양 나라와 동시에 상호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요. 7월 6일, 7월 11일 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1년이면 남한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예요.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계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하는 한반도, 요동치는 한반도를 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소련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 남한 정권의 변화에 대해서 큰 뭐 반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상호 우호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상호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소련이 간이고 쓸기고 다 북한을 빼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이권이 뭐냐면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중일 전쟁, 만주사변.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중국도 60년대 때 일본이 경제 재성장을 하고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남한과 일본의 유착관계 형성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국도 결국은 북한을 후원하면서 이걸 견제하겠다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조약이 되게 재밌는 뭐냐면 다 그렇게 평화를 강조해요. 소련도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는 조약을 맺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평화를 막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개입하고 싶진 않아. 이게 되게 아주 이 냉혹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내용의 한계는 정확해요. 왜?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가치가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시 북한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한의 중립 외교의 성과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뻔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은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잘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자, 이 중국과 소련 갈등은 계속돼요. 계속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오늘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현존하는 북한의 심각한 맹점이 될 거고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북한이 희한한 판단을 해요. 여기서 드디어 주체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지금 얘기를 정리해보면 소련과 중국이 갈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잘 처신하면서 많은 걸 얻었는데 북한의 희한한 결단은 뭐냐면 여기서 자립경제 노선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김일성 수령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나라로 가겠다. 이게 최종적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라디오 모스크바 방송 송출을 아예 금지도 하고 소련의 신문이나 잡지를 북한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도 하고 그래서 63년 3월 전원회의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알바니아 빼고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안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발 더 나간 거죠. 오히려 중소분쟁의 혜택을 입은 북한은 오히려 문을 닫는 경향으로. 그러면서 이게 결정적입니다. 1962년 12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 중공업 우선 노선, 그리고 4대 군사 노선을 주창하면서 그 유명한 전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국의 현대화라는 미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미친 선택이란 말 좀 죄송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외교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남한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외교를 잘 한다라는 것은 외교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뒤를 이어서 집권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풍성한 나라를 만드는 게 돼야지 이걸 이용해서 상대를 날려버리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유일한 체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가 계속 갈 것이다?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푸틴 같은 경우도 계속 남한에게 손을 내미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 같은 경우 보더라도 종전선언이나 문재인 정권 때 화해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호응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 또한 혹은 일본 또한 계속 약자에게 손을 내밀죠. 남한이나 북한에게. 이런 변수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가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약자에게 손을 내밀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싸움은 강자의 싸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쭈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자의 싸움이고 우리가 상대적 약자인 건 맞지만 우리가 뭘 갖고 있고 약자지만 얘네들이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뭐야?를 고려하면 약자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중소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결론이 김일성 유일주의를 가는 굉장히 한심한 수렴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북한에게 이길 수 있었느냐? 체제 경제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북한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사상을 만들면서 극단적 독재로 갔다면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가 넓어졌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성과도 더 다양하게 넓어지면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게 됐잖아요. 그 남한이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보다 우위의 길에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대강은 해답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는 아주 유동적인 관계인 거고,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들이 그렇게 결착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역사 다르죠, 근현대에서 경험이 다르죠. 각자 약점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국제관계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아니 무장해, 전쟁해, 일으켜. 더군다나 우리 약자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평화를 향한 전망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푸틴과 김정은의 밀착 관계를 갖고 위협으로만 느끼지 마시고요. 북중러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좀 잘 검토해보고, 반대편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잘 검토하면서 평화적인 해법, 우리만 해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하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국제 뉴스 너머의 역사를 같이 공유해보도록 합시다. 역사는 현재 사는 심용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좀 가입해 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